안녕하십니까. 기초인문과정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인가요? 네 번째가 5번째인가. 오락가락하네요. 자, 지난 시간에 대리를 봤죠. 자, 우리는 지금 민법 총칙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총칙은 매매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이 뭐냐. 그걸 보고 있죠. 그래서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가질 것.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춘 것. 법률행위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있었죠. 의사표시라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뭐였죠? 사기 강박이 없을 것. 이게 이제 일반적 효력 요건이죠.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일반적 효력 요건입니다. 그럼 이제 특별 효력 요건이라고 자기 자신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형태가 있었죠. 대리였었죠. 대리에서는 첫째로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할 때 그 방식이 있었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할 것. 그걸 현명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복대리가 있었죠.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무권대리라고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협의의 무권대리 중에서 계약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를 받죠. 유동적 무효고 본인은 추인 거절할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 철회할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을 지난 시간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그 법률 행위가 일반적 효력 요건이든 특별 효력 요건이든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럼 당연히 원칙이 뭐예요? 효력이 없는 거죠. 이게 원칙이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무효예요. 여기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변동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무효죠.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 착오나 사기 강박은 어땠어요? 일단은 뭐였어요? 일단은 유효했죠. 그리고 특정인, 이 특정인이 누구냐면 뒤에서 보겠지만 취소권자입니다. 취소권자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려요.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소급 무효라고 했죠. 이런 걸 취소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효와 취소는 공통적으로 법률행위는 성립을 한 거예요. 법률행위 성립을 했는데, 아이고. 이게 안 오라구나. 법률행위 성립을 했는데,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한 경우니까 법률행위가 아예 성립하지 않은 거하고는 당연히 구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보면 하나의 법률행위에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동시에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동시에 있을 때 잠시만요. 왜 지금 펜이 먹질 않아서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동시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문제가 생기죠.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동시에 있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만취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취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하게 되면 무효 사유도 들어있고 취소 사유도 들어있죠. 이거 화면이 왜 이렇게 되지? 마우스로 해야 되겠네. 여기 다시 나왔다. 하나의 법률행위에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병존하는 거죠.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만취, 의사무능력이죠. 미성년, 제한능력이죠. 만취는 의사무능력이니까 무효고요. 미성년은 제한능력이니까 취소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의 법률행위에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병존할 때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무효와 취소의 경합 또는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입문 과정에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무효의 종류예요. 무효의 종류. 먼저 구별해야 될 게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인데 절대적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다. 줄여갖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닭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갑소유 A 토지를 매매했는데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어요. 근데 계약 당시 갑이 만취해 있었어요. 그럼 의사무능력이니까 당연히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고 을에게 이전된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을에게 이전된 등기가 무효라는 건 을은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A to G 등기부에는 을이 소유권자로 등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자기가 소유자로 등기됐으니까 판단 말이에요. 병에게. 이때 병은 을 등기가 무효라는 것을 보통은 모르겠죠. 각과 을의 계약이 무효일 때 병, 이게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선이야. 이때 나중에 갑이 선이 병한테 가서 나와 을 사이의 계약은 무효다. 따라서 을 등기도 무효고 너도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는 걸 절대적 무효로 합니다. 선이 제3자에게도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따라서 이 선이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거를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걸 절대적 무효를 하고요. 무효는 절대 무효가 원칙이 됩니다. 반면에 상대적 무효는 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 못하는 경우. 이게 상대적 무효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허위 표시라는 거 있었죠. 가장매매. 각과 을 사이에 A to G를 가장매매해요. 그래,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요. 가장매매 무효죠. 그럼 당연히 등기도 무효예요. 근데 을이 또 병한테 팔아요. 그리고 병은 을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몰라요. 좀 전처럼 갑은 병한테 가서 나와 을 사이의 매매는 가장매매로 무효니까 너도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못해요. 왜 못하냐? 우리 안 봤던 거 있어. 108조 2항에 보면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즉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라고 주장을 못해요. 이런 걸 상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딱 한 놈한테 무효를 주장 못합니다. 누구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이거를 상대적 무효를 한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 돼. 상대적 무효가 보통 나오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비진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하고 허위 표시하고 107조 2항과 108조 2항에 가면 공통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는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상대적 무효입니다. 절대 무효, 상대 무효 개념은 꼭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전부 무효, 일부 무효인데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 그러면 당연히 전부 무효가 되겠죠. 일부만 무효인 경우가 있죠. 각과 을이 갑소유주택에서 매매계약을 했는데 계약 체결 전에 주택이 전부 멸실됐다 그러면 전부 무효죠. 원시적, 전부불능, 전부무효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일부 무효가 문제예요. 갑과 을이 갑의 주택 및 옆에 부속 창고를 매매했는데 주택만 멸실이 됐거나 부속 창고만 멸실이 됐더라. 이런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를 들어 부속 창고가 이미 멸실이 됐더라. 그러면 주택은 멀쩡히 있으니까 주택 부분은 유효하지만 부속 창고는 이미 멸실됐으니 이건 무효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유효고 이거는 무효란 말이죠. 주택 및 부속 창고 일괄 매매 계약에서 일부만 무효가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네. 고민 안 해도 되죠? 조문이 있습니다. 137조.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거 올해도 나왔습니다.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라면 원칙 전부를 무효로 한다. 기억을 해두세요. 원칙을 기억해 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있는데 유동적 무효 개념 잡았었죠. 무권 대리에서. 확정적 무효는 무효고 더 이상 유효가 될 여지가 없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무권 대리 행위처럼 현재는 무효지만 본인이 뭘 하면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무효인데 나중에 별도의 요건을 갖췄을 때
유효가 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묵건대리를 봤었죠.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나중에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가 올해도 시험 문제 나온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허가 전 거래행위입니다. 간단히 기억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이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거래계약의 특별 효력 요건이에요. 두 번째, 거래 후에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했겠죠. 근데 특별 효력 요건이니까 당연히 무효죠. 그리고 나중에 허가를 받겠죠. 거래 후 허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한 경우 그때부터 허가를 받을 때까지 이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되겠죠.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권리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에게는 대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요. 매수인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건 유동적 무효 상태의 법률 관계를 판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요. 이거를 자주 시험 문제 됩니다. 기본 과정 가서 보겠습니다. 자, 무효라면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행하기 전이라면 당연히 이행할 필요가 없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니까 매매계약 같은 경우에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지급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대금을 지급했다. 그럼 뭐가 나온다 그랬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단 예외가 있었죠.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일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 원인급여라고 했죠. 예,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불법 원인급여. 그 다음에 이제 취소가 나옵니다.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 효력을 법률행위 당시에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취소 사유예요. 행위 당시에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또는 쌍방이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인데 부모 동의를 안 받았거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거나 또는 사기나 강박을 당했거나 딱 요 경우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 행위 당시라는 개념하고요. 사유 4개. 행위 당시 재착사강 이렇게 되겠죠. 요게 있을 때 계약 이후에 그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로 하는 특정인, 즉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는 일방적 의사표시. 이걸 뭐라 한다? 취소를 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거. 반드시 행위 당시 법에서 규정된 취소 사유가 있을 때만 취소가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바로 재착사강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한 다음에 뭐 꿈자리가 사나와서 취소한다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계약을 했는데 뭐 꿈자리가 사나왔다는 둥, 기분이 나빴다는 둥, 가격이 오를 것 같다는 둥, 또는 떨어질 것 같다는 둥, 이런 걸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당시에 법에서 정해놓은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취소권자도 정해놨어요. 아무나 취소 못해요. 그 취소권자가 누구냐? 규정 있죠? 이것도 암기를 좀 해두시면 좋죠. 제한능력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 그럼 부모 취소할 수 있죠. 근데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착오로 의사표시한 사람 취소할 수 있겠죠.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 취소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요 사람들의 대리인 있을 수 있죠. 예컨대 미성년자의 부모, 법정 대리인, 요 사람들의 승계인, 예를 들어서 상속인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는 재착사강이고요. 취소권자는 재착사강 대승, 재착사강 대승.
취소 사유 재착사강, 취소권자 재착사강 대승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자, 행위 당시 재착사강, 제한능력 차고 사기강박이 있어서 취소권자가 재착사강 대승이 취소를 했다. 취소할지 말지는 취소권자의 자유예요. 취소권은 권리입니다.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부터 무효.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1월 10일 날 계약을 했다. 2월 10일 날 등기를 넘겨줬다. 3월 10일 날 취소가 됐다. 그러면 이 계약은 3월 10일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자,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행한 후라면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죠. 이행을 한 상태에서 취소가 되면 이행한 걸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봤어요. 거스름 돈 더 거슬러 받았다? 모르고 받으면 쓰고 남은 것만 돌려주면 된다. 현존이익 반환. 알고 받았다면 이익에다 이자 붙이고 손해까지 배상해라. 이게 부당이득 반환 범위라 그랬죠. 그런데 그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특칙이 2개가 우리 시험 범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 제한 능력자는 선악을 따지지 말고 쓰고 남은 것만 돌려줘라. 그래서 미성년자가 부모가 사준 노트북을 100만 원을 받고 팔았다. 부모 동의 없이. 그 사실을 안 부모가 이 계약을 취소했다. 그럼 상대방은 노트북을 반환해야 될 것이고 미성년자는 100만 원을 반환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 미성년자가 노트북을 매각하고 받은 100만 원에서 한 70만 원 정도를 노래방, PC방 같은 유흥비로 썼다. 그리고 현재 30만 원만 나왔다. 요것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이렇게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이행을 한 상태에서 취소가 되면 받은 거 돌려주고 준 거 돌려받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는데 그 부당이득 반환은 선악에 따라서 반환하는 범위가 다른 게 원칙이다. 그런데 특칙이 있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되었을 때 제한 능력자는 선악을 따지지 않고 이게 현존하는 한 데서만 반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아까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라는 걸 봤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가 있었어요.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했을 때 선의의 제3자에게도 이건 취소됐다, 무효다라고 대항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취소가 있고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됐다, 무효다라고 주장을 못하는 상대적 취소가 있습니다. 이때 취소는 상대적 취소가 원칙이에요. 대표적으로 차고 취소, 사기강박 취소입니다. 차고 취소나 사기강박 취소는 상대적 무효처럼 109조 2항이나 110조 3항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의 경우에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즉 제한 능력의 경우에는요.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를 선의의 제3자보다 우선해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취소고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가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취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을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취소권 소멸이라는 게 나와요. 취소권 소멸은 뭐냐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취소권이 천년 만년 존속하진 않아요. 천년 만년 존속하진 않고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경우가 생겨요.
그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 그럼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잖아요. 그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자, 이때 이 계약을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 이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 됩니다. 우리 추인 중에 무권대리 추인을 받죠.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거와는 달리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을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추인 말고 법정 추인도 있어요. 그런데 기초과정에서는 취소권 소멸 사유 중에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임의 추인이라고 하는데요. 취소권을 포기하는 걸 말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취소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하도 때를 써서 오토바이를 사줬는데 부모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저 오토바이 타서 사고 나면 어떡하나. 근데 다행스럽게 이놈이 몰래 오토바이를 팔아먹었네. 부모 동의받지 않고 팔았으니까 당연히 부모가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다행이잖아요. 팔았으니까. 사고 날 위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부모는 잘했다. 취소 안 하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취소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하나가 취소권 행사 기간을 정해놨어요. 취소권은요, 3년 또는 10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앞 3년은 좀 어려워요, 내용이. 이건 이제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기억하시면,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법률행위 한 날, 즉 계약을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취소를 못하도록 해놨어요. 자, 여기서 이 기간. 우리 민법은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이때의 기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과 제척기간 이라는 게 있어요. 소멸시효 기간과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다행히 이 두 가지 기간 자체는 우리 시험범위 아닌데 지문으로는 나와요. 이걸 물어보는 지문은 나오지 않고 소멸시효가 걸리냐 안 걸리냐 제척기간이 걸렸냐 뭐 이런 거는 나와요. 간단히 구별합니다.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요. 채권은. 반면에 제척기간은 일방적 권리. 일방적 권리를 뭐라 그랬죠?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제척기간이 적용이 돼요. 그럼 취소권은 채권이 아니라 일방적 권리잖아요. 당연히 뭐에 걸려요? 제척기간에 걸려요. 요거는 제척기간에 해당됩니다. 간단히 기초과정에서는 우리 민법은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고 그때 그 기간이 두 종류가 있다. 소멸시효 기간과 제척기간이 있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채권에 적용이 되고 제척기간은 일방적 권리, 형성권에 적용이 된다. 요 정도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효와 취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법 총칙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부관이라고. 부관은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